서울 시민들은 지금 비전과 정책을 듣고 싶은 시점인데 계속해서 가는 토론에서조차 지금 거의 45분 동안 이 얘기만, 이게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손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비전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제 비전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넘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 내곡동 문제가 떠오른 이유가 가장 부동산 문제가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한 집값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죠. 오세훈 후보 공약과 실현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매경제 김대영 경제부장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보유세 폭탄 그런 단어가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공시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시가가 가장 크게 오르는 데가 사실 지자체가 서울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실지. 예, 그래서 이 공시가가 오르는 것은 재산세, 종부세와 연결된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더 타격이 크십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62가지의 각종 처리의 기준이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적 손해를 엄청나게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을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작년에 너무 올라서 지금 통보받고 있는 액수가 받고 나시면 전부 기절초풍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뭐 10%만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서 거기에 10%만 올려도 그것도 타격이 큽니다. 올해는 적어도 동결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제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뭐 3억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고 뭐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 중위가격을 지금 중위가격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5천을 넘어섰다는 게 정확한 통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준을 6억에서 9억 정도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세 구간을 바꾸는 거에 더해서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세율은 낮추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노후 대책으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현금 수입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들은 전부 법 개정 사항이고 중앙정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자격으로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공시가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데 따른 경제적인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된다. 이게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세 보유세 개편 내용은 뭐 국회에서 입법상으로 고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지형이나 정치 지형에서 야당 시장이 하기는 힘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지. 왜냐하면 이게 이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이 시작이 됐죠.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께서는 굉장히 후회한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통렬히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표면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뀔 수 있다,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부동산 공약의 근간이 또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공급은 사실상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 우리가 경험을 보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집값을 잡을 수는 없어요. 집값 안정이나 또 양극화를 좀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대책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시고 또 걱정이십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주변의 집값을 일정 정도 자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정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게 바로 그런 과도한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간 오르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만 시장에 주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면 자산 격차가 더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결과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흐름이 느려지고 통화량이 적어지죠. 따라서 불경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 오르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누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했던 거죠.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은 전부 다 억제를 해버린 겁니다.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정했던 700여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 중에 약 400개를 박원순 시장이 전부 합법적인 모양을 갖추어서 시민 동의를 받는 형태를 갖추어서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런 주택시장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일리가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시중 공급가보다 싸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곡지구와 발산지구입니다. 마곡지구와 발산지구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제가 토지를 수용해서 토지를 분양할 때 건설원가를 계산을 해서 평당 한 600만 원 정도에 분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수용해서 물려받았던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임기 때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발산지구를 그렇게 했죠. 근데 마곡지구를 분양을 하면서 그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싼 가격의 주택이 우리 동네에 수천 가구가 들어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동네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관망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사자. 소비자의 심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집을 사도 되겠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릅니다. 따라서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적어도 시중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덜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 원가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땅값 때문에 비싼 겁니다. 싸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SH나 LH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제가 분양한 거에 몇 배씩 받고 분양을 했습니다. 철학이 없는 겁니다. 공공에서 분양하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싸게 함으로써 시중에 미치는 영향을 선한 영향, 하향 안정화의 영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던 거죠. 챙기지 못한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시장이 챙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침을 주지 않으면 SH공사나 LH공사의 본능대로 갑니다. 시장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그런 데 대해서 가끔 불러서 요즘에 얼마에 분양합니까? 이런 일 하는 게 시장입니다. 서류 하나에 사인하고 결제하고 이게 시장의 일이 아니에요. 큰 방향에 물꼬를 터주는 게 시장의 일인데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은 철저히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약 25만 가구가 10년 동안 공급될 수 있는 걸 본인 스스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자충수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잠깐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내곡동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토론에 남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패널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된 질문 중에서 합칠 합치고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한 문제 중에서는 지금 거의 다 제가 두 가지 하시겠습니까? 질문인데 그걸 합쳐서 예, 간단히 살짝 해주시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도 오늘 지금 그동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낮 토론을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질문도 축약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가능한 한 짧게 네, 요점과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핵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후보께서는 그 강남하고 목동 재개발을 재건축 규제에 풀겠다고 말씀하셨고 층고 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상한 규제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의회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알다시피 민주당이 시의회를 사실상 굉장히 좌우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고 관찰하실 생각인지가 하나의 질문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한강변 아파트 규제가 이제 철폐가 되면 그쪽에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한강변 고층 아파트 숲이 들어서면 바람의 통로를 막는 열섬 현상 그리고 도시 미관을 그친다 그랬는데 한강변 재건축하고 한강 경관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두 가지 말씀 주시죠.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변에 지금 35층 높이 규제 때문에 송수 전략 정비구역 1, 2, 3, 4구역이 전부 올스톱 된 상태에서 1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층을 넘어가면 건설업가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50층 정도가 맥시멈인데요. 35층을 예를 들어서 45층이나 48층으로 허가하게 되면 건물이 뚱뚱한 게 가늘어집니다. 슬림해져요. 여러 개 지을 게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통경축이 생겨나고 조망권이 오히려 보장되는 형태로 건축이 됩니다. 가장 쉽게 비교하려면 잠실의 새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과거의 성냥갑 아파트를 연상하는 아주 답답한 모양의 아파트들이 전혀 바람이 통하지 않고 조망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건너편 성수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지역이 더 조망권과 통경축이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낫다, 또 바람직하다 하는 형태인지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육안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시정을 하면서 가장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받았던 민원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게 우리 동네 용적률 풀어달라, 높이 제한 풀어달라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방침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눌러놨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국토부가 요청하는 것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그동안에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매일 동네에서 이 민원으로 정말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으신 상태거든요. 따라서 들어가서 협의하겠습니다. 마침 대선도 앞에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원칙 끝까지 고집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지금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는 해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강남의 물량이 부족한데 강북에 집을 지어서 가격을 부른다? 안 됩니다. 서울의 주택이 부족한데 주변에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해결한다?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된 해법을 못 찾은 거예요. 더군다나 3기 신도시도 아직도 토지 수용 중입니다. 이거 지어지려면 아직도 몇 년 걸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 공급하려면 서울에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용적률 규제, 높이 규제 풀어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의 힘을 무시했다가 지금 4년 만에 이 정부가 포대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반성문 쓰기 시작합니까? 이런 거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선거 끝나고 또 안 하면 그땐 제가 침묵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시의회가 이거를 방해하고 안 해줘서 못합니다라고 국민께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평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안 해주겠습니까? 시의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재건축 관련한 보충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강변 뭐 친구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딴 데 어디 인통에 하신 내용을 보니까 층고를 높여주되 뭐 용도를 올려주되 그 대지의 상당 부분을 기부 체납을 해서 그 기부 체납된 공간을 녹지 공간, 네. 공공재로서의 녹지 공간 같은 걸 만들어서 윈윈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구상을 인 것 같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부 체납 비율이 너무 과도하면 또 상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재건축 사업들이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최적의 균형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 지역의 사업 주체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압구정지구입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압구정지구에 똑같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부 체납 비율을 그때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4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반발이 컸습니다. 아니 내 땅을 왜 40%나 내놓으라고 하느냐. 40% 내놓으시지만 그거 이상 용적률을 높여드려서 경제성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는 협의가 결국은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니까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셨다 그래요. 아이고 옛날에 오 시장이 하자고 그럴 때 했으면 지금쯤은 다 끝나 있을 일인데 라는 반성의 분위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비율, 이게 40%가 됐든 30%가 됐든 어차피 한강변의 용적률을 높여드리고 층고 제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다른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께 큰 재산적 이익을 드리는데 기부 체납받는 것을 만약에 많이 줄여드린다면 강남 특혜기가 나오겠죠.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기부 체납 비율을 많이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과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적당한 타협점이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15년 동안의 경험 때문에 타협점 모색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기 방청석에서 온 질문 중에서 하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뭐 세금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가구 1주택에 집을 세금 폭탄을 통과하려면 뭐 집을 팔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은행 융자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아주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저금리 특별융자 지원 제도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 네, 그것도 해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 자금을 미리 끌어다 쓰시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한이 좀 있습니다. 얼마 이하의 서민 주택이라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좀 완화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어차피 금융이거든요. 미리 은행 돈을 갖다 쓰고 나중에 그 주택을 가지고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2번 연임하셨고요. 선거 다음 날부터 결자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장 시절에 수행했던 정책의 공과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이번에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부터 그러면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책 능력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재임하실 때 했던 토건 사업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나 서해백길 같은 토건 사업을 하셨는데요.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 이제 세금이 들어가기도 했죠. 2011년 감사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박원순 전 시장은 이제 서해백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낭비한 전시행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재직 시절에 하셨던 토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 와서 봤을 때 좀 완성되는 점이랄까 후회되는 점이랄까 그런 점은 없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백길 사업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사업이었죠. 서해에서 배가 한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이 항구 도시가 되는 거죠. 꿈 같은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서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거기에 이명박 시장께서 경인 아라뱃길이라는 걸 만드십니다. 이건 뭐 서울 시계 외에 있으니까 중앙정부 사업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서해 백길, 경인하나 백길을 통해서 서해로 배가 들어오면 양화대교를 통해서 여의도 선착장까지 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쓸모없는 사업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는, 특히 민주당은 끊임없이 경인하나 백길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용률이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배가 들어오면 배를 대고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여객 터미널이 있어야 백길을 이용을 하는데 터미널을 안 만들어주고 박원순 시장도 한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무슨 환경단체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좌절이 된 건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닙니다. 이게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은 경제성이 없는 게 아니라 경제성을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한강 레네상스는 두 가지 컨셉입니다. 회복과 창조. 회복은 자연성 회복입니다. 제가 한강 레네상스를 시행하기 전에 서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한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 날 좋은 날이면 한강변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젊은이들은 치맥도 하고요.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펴놓고 하루 종일 누워서 독서도 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만들 때 환경단체들이 극력 반대했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한강을 그 상태로 놔두라는 겁니다. 이게 환경단체의 그 당시에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환경단체 출신인데 그것 때문에 사이가 몹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이용 현황을 보십시오. 자전거 길과 산책로를 분리하는 사업을 했고요. 군데군데 시민들이 쾌적하게 드실 수 있는 곳, 즐길 수 있는 곳을 집어넣었습니다. 매점이 매우 열악했는데 지금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이런 것이 한강 레네상스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것을 토건사업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지금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20, 30대 젊은이들은 그 한강 레네상스 사업의 연역을 잘 모를 텐데요. 특히 이 사업 이전에 한강의 모습을 모르실 텐데요. 그때는 한강에 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분리됐는데도 어깨를 부딪히면서 걸어야 될 정도로 주말이면 좁아졌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거 킥보드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고려해야 될 정도 상황이 됐거든요. 이걸 지금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써서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여의도지구, 반포지구, 뚝섬지구 그리고 저쪽에 상암 그쪽에 만들어 놓은 이 지역들 거기에 캠핑장과 노을공원,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이런 천국 같은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날 좋은 날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공간을 더 늘릴 필요가 점점 생길 겁니다. 네, 좋은 시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듣고요. 구혜영 의원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약, 부동산 공약을 보면 민간 주도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보면서 제가 2009년에 발생했던 용산 참사 이 부분이 좀 갑자기 같이 생각났습니다. 이 용산 참사가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난개발의 시작이었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선관위 토론회에서 개발 과정에서는 큰 갈등이 발생한다,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 참사에 대한 그 오 후보님의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조합과 피해자들의 문제라면서 유감 표명, 조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 총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유감인지 좀 입장을 표명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잘못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안 갔다,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거 사실관계 아닙니다. 조문도 갔었고요. 당사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영걸 나중에 부시장이 되시죠. 그 당시에 이 사업의 총책임자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다른 일을 전폐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셨습니다. 유가족들을 달래고 그리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사실은 용산 참사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이걸 사후 처리를 서울시가 맡아서 했던 것이고 보상 문제나 피해자들과의 각종 협의 문제도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을 했던 것이라는 본질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조문을 한 것도 사실이고 협의에 나섰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본부장을 전권을 주어서 그분은 그 일만 해결하도록 해요. 이게 꽤 오래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공표는 안 했지만 백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공개가 되겠지 했는데 그 자료가 협의 과정이 다 소상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서울시 어느 캐비넷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어제는 짧게 답변하기로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정말 서울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 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임차인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야 올바른 바람직한 행정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극한 어떤 투쟁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 입장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